근데 그 여론조사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여론조사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아마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안 드렸더라고요. 사실 러시아 같은 나라의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냐. 더구나 정부가 그렇게 언론 탄압을 하는데 이제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의 가장 3대 여론조사 기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푸츠움하고 폼하고 레바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푸츠움은 국영이에요. 그다음에 폼은 국영은 아닌데 국영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군데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는 아예 안 써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전쟁 나고 나서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제가 쓰는 여론조사는 다 레바다 센터의 조사인데요. 이 레바다 센터는 그러니까 일단 국영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독립 기관이면서 비영리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이 레바다 센터가 만들어진 게 페레스트로이카 때 아예 처음 만들 때 취지가 어떤 정치적인 독립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다가 3대 여론조사 기관에 포함될 정도로 나름대로의 규모와 전문성과 역사를 갖추고 있는 기관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예전 페레스트로이카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언론 통제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레바다도 옛날보다는 힘들긴 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레바다 센터 저긴 좀 믿을만하다. 결과는 믿을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푸틴이 자기 말을 안 듣는 언론을 통제할 때 제일 잘 쓰는 방법이 포린 에이전트 딱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미국 첩자다. 아하, 예. 미국 스파이다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레바다가 거기에 들어간 곳이라서요. 제가 푸틴이 싫어하는 곳이니까 그쵸? 믿을만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통계 보여드리면 밑에 제가 이렇게 빨간 네모로 박스 네. 해놓은 거 보이시죠? 뭐라고 러시아 말로 되어 있네요. 예, 저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 레바다 센터에 들어가면은요 통계치 같은 걸 보려고 할 때 정부 경고문이 떠요. 그 정부 경고문이 뭐냐면 제가 저걸 해석을 하면 이 통계, 이 정보는 외국 첩자, 스파이인 레바다 센터가 만들어서 배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그러니까 이거 믿지 말아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이렇게 분류된다면 그럼 저희는 좀 믿어도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근거는 레바다 센터는요 민감한 주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 같은 주제는 절대로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뭐 카메라를 들이댄다든가 설문지를 돌린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절대 설문조사 안 하고요. 직접 가요 집에. 마음 터놓고 물어보는 거야. 네, 진짜? 그 다음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만 해요. 그러니까 개별 인터뷰 방식으로 그 응답자가 원하는 응답자의 집에서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만 해요.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가 이 여론조사는 믿어도 되지 않나. 여론조사 결과를 그럼 어디 전 세계에 팔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그럼 저기는 무슨 돈으로 직원 월급 그래서 줘요? 실제로요, 여기가 외국 스파이다, 외국 첩자다라고 하는데 그런 혐의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이 레바다 센터가 소로스 재단이라든가요. 이런 데서 협찬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푸드 재단 뭐 이런 알겠습니다. 데서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서방이라면 오히려 모를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친정부라고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예 도외시할 필요는 없는 그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조사 결과 네, 조사 결과. 그래서 저기 러시아를 모르시긴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당신은 푸틴을 얼마나 지지합니까거든요. 네. 근데 이 숫자로 좀 이해가 가시죠. 가운데 24가 6월 24일이거든요. 예. 그게 그 22, 23은 그 전날. 그다음에 24 밑에 25, 28은 쿠데타 그 반란 끝난 다음 날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보시면 쿠데타 있었을 때 이제 아직 완전히 정리되기 전일 때는 79% 살짝 정도였다가 줄었다가, 다 정리되고 나서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야. 그래서 지금 그 프리고진 그 반란이 있은 다음에도 푸틴의 지지율은 더 올라서 아주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82%만 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걸 유지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요. 제가
내년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러시아. 예, 왜냐하면 러시아만이 아니고 내년에요. 우크라이나도 대선이 있고요. 러시아도 대선이 있고 미국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내년에 다 세 나라가 있는 대선하고도 굉장히 많은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선 지지율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저기 보시면 전쟁 전에는 푸틴이 47%였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확 올랐죠. 72%. 근데 지금 프리고진 사태가 뭐 푸틴의 어떤 그런 권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설문조사 보시면 큰 영향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전쟁 전엔 너무 낮았어요. 그랬는데 예, 지지율이 34%밖에 안 됐는데 전쟁이 나고 나서 오히려 83%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라고 한다면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둘 다 재선이네요. 네, 그럴 확률이 이제 높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프리고진 그 사태 이후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태도, 나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나 했을 때 저 두 번째 있는 게 푸틴에 대해서 네. 어떤 건가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프리고진 사태 이후에 당신의 이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이게 푸틴이거든요. 푸틴인데 요 파란 거는 더 좋아졌어요. 이 프리고진 사태 있고 나서 푸틴을 더 믿게 됐어요. 더 좋아졌어요. 이게 이제 19%고요. 그 다음에 싫어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평가가. 이제 그게 이거고요. 요거는 똑같아요. 변할 게 뭐 있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두 번째가 푸틴이군요. 네, 요게 두 번째가 푸틴이거든요. 예. 첫 번째 거는 러시아 군 자체 전체. 러시아 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더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57%는 그저 그래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전이랑 같죠. 뭐 변할 게 없죠. 그리고 6%가 나빠졌어요. 예, 더 뭐 못 믿게 됐어요라든가 나빠졌어요 이거고요. 네. 그 다음에 프리고진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은 더 나빠졌어요가 훨씬 많죠. 그러네요. 36%. 더 좋아졌어요는 5%.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이것도 꽤 높은 것 그러네요. 같아요. 저런 일 한 거 치고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기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그 사람의 논리적인 행동이라든가 네. 도덕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원래 그런데 기대 없으면 뭐 좀 사고를 치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런 면도 좀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근데 어쨌든 푸틴은 한 20% 정도가 이 사건 이후로 오히려 푸틴에 대한 자기 평가가 더 좋아졌다. 그다음에 똑같다. 변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걸 합치면 거의 네. 88% 정도가 이제 푸틴에 대해서 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네.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 사태가 러시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번 일이 있고 나서 러시아는 뭐냐면 답이요. 더 단결할 거고 러시아가 더 단단해질 거다. 네. 그다음에 파란 게 나빠질 거다. 그러니까 푸틴의 통치력이 약해질 거다. 그다음에 이제 뭐 변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요거 전체만 보시면 되는데 32%가 우리는 더 단결하게 될 거예요. 네. 이거고 국가가 더 약해질 거예요. 이거는 7%밖에 안 되고 예. 똑같아요. 큰 영향은 없어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이 프리고진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시죠. 네.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지지하네요. 러시아의 체제를. 네. 체제를 지지한다기보다 우리가 더 단결할 거예요라고 하는 좀 더 희망을 갖게 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쿨한 거죠. 그렇지. 아이 뭐 그렇게 좋아질 것도 없고 뭐 옛날 같겠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연령별로 네. 전체적으로 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고진이 여러 주장들을 했잖아요. 네, 네. 일단 국방부 막 비판했고 쇼이구 비판했고 전쟁 못한다고 비판했고 군대 막 타락했다라고 비판했고 그러면 그 주장 자체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6%예요. 네. 그러니까 쇼이구가 뭐 그렇게 막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렇게 전국 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그걸 이제 잘 정리한 푸틴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프리고진이 막 해왔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이겠죠.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네. 근데 제가 요 지점에서 이제 한 가지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프리고진이 주장한 거랑 관련해서 사실 프리고진이 쇼이구가 우리 애들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라고 네, 하면서 그 반란을 일으킨 그날 그게 6월 23일 저녁 9시였는데 그날 낮에 11시에요. 어떤 또 그 포스팅을 했냐면 이건 좀 심각한 포스팅이었어요. 뭐냐면 프리고진이 그 반란 일으키기 직전에 이 전쟁은 사실 이유가 없는 전쟁이었다. 할 이유가 없었다. 그다음에 그런데 왜 했냐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이 쇼이구 이놈이 자기 이거 별 하나 더 달려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쇼이구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크라이나가 먼저 쳤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랑 같이 러시아를 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쳐야 된다. 쇼이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아는데 그 침공이 있었던 그때 네. 그 전에 어떠한 돈바스가 뭐 워낙 긴장 상태이긴 했지만 전쟁을 해야만 할 정도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프리고진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영미 언론이 또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봐라. 우리가 이 푸틴 전쟁 아무 이유 없는 전쟁이라 하지 않았냐. 드디어 이 군 수뇌부에서 또 그런다, 진실이 프리고진도? 터져 나오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그 부분도 이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처럼 프리고진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게 맞는 거냐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원래 예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어 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갈등 관계가 전쟁으로 비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극적인 사건, 그러니까 트리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1차 대전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나라가 넓게 싸웠지만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하는 한 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 이제 크림에서 크림 주민들이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 안 할래, 러시아 갈래 할 때도 계속 불안하고 걱정되곤 했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그 친서구 임시정부가 우리 너네 앞으로 러시아 못 쓰게 할 거야. 이게 컸거든요. 예. 그게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전쟁으로 비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특별한 사건이 없을 때는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가짜 깃발 작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작극을 벌이는 건데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통킹만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을 하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랬을 때 미국이 통킹만 얘기하면서 북베트남이 미국의 해군함을 공격을 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는 그런 게 어떤 거 있었어요?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걸 핑계로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을 했지만 그거 사실 많은 부분 뭐 다 조작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되게 있었죠.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전쟁의 규모나 중요성에 비해서 그런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없었다라는 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그때 전쟁 날 때 돈바스 뭐 맨날 싸우고 있었지만 특별한 일 없었어. 갑자기 러시아가 그냥 출동한 거야. 이유가 없이 한 거야 이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게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되게 문제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에 가까운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건으로서의 트리거는 없었지만 보다 더 중요한 트리거가 존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많이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잠깐만 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돈바스는 민스크 협정이 맺어졌지만 그 자치지위 안 줬잖아요. 그 민스크 협정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돈바스 지역은 자치를 하게 둘게.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친러시아 경향이 강하니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자는 거였는데 그게 민스크 협정인데 안 지켜졌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로
친러 분리 공화국이 돈바스에 2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규군하고 내전을 했다가 그걸 민스크 협정을 맺어서 분리 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있는 대신에 자치지휘 줄게 네. 헌법 개정해서 자치지휘 줄게 이러고 정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 친러 그 분리 공화국들은 너네 왜 약속 안 지키냐 네. 이러면서 계속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예를 들면 그 OSC라고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가 얘네들이 정전협정, 민스크 협정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 이러고 감시하는 그 모니터링 그 그룹을 파견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건수를 셌어요. 네. 그랬더니 민스크 협정 있은 다음에 2016년에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아세요? 많이 들었어요? 30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0만 건이라는 게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전투한 횟수가 30만 건이라는 건 아니고요. 예. 이 협정 정전협정을 준수하나 하고 간 그 모니터링은 자기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것만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네, 네. 해놔요. 그런 그 감시 카메라에는 예를 들면 포착된 것 중에 총성. 근데 이제 확인되지 않는데 총성 같은 거. 네.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밤에 뭐 섬광탄이나 야광탄 같은 거 쏘아 올리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고 실제 어떤 전투 행위나 전투 행위의 흔적은 당연히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사실상 그럼 교전 상태였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돈바스는. 그러니까 2016년에 정전 위반 건수가 30만 건, 그 다음엔 40만 건, 와. 그 다음에 또 30만 건, 30만 건 이랬단 말이에요. 하루에 그럼 100건 이상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예,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어떤 예, 그런 징후들까지 물론 포함한 거지만 되게 이제 긴장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 2019년에. 근데 젤렌스키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었는데도 그렇게 된 이유가 네. 하나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네. 두 번째가 뭐였냐면 돈바스를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였고 그것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 젤렌스키는 친러 성향이 강한 동남부에서도 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랬거든요. 예.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니까, 젤렌스키가 보인 행보는 그런 평화적인 협상의 행보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더 좀 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젤렌스키 대통령 되자마자 안보 전략 세우는데 네. 나토와의 파트너십 강화가 제일 프라이어리티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계속 나토 가입하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돈바스뿐만 아니고 크림까지 탈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해갖고 막 크림 플랫폼 이런 것도 만들고 와. 했어요. 이 플랫폼을 해서 그리고 나서는 급기야는 아예 제스처도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돈바스 분리공화국에 자치주의 못 준다.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2021년 2월에 젤렌스키가 대규모 군 병력과 중화기를 돈바스 그 내전 국경으로 집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자기 군대를 또 파견을 해서 거기 무력 시위를 한 거예요. 자치를 지역으로 만들기로 했던 그 지역에 대한 갈등이 심했네요. 엄청 심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거기다 해서 무력 시위를 해요. 그럼 또 러시아도 국경에다가 그러겠죠. 해서 무력 시위를 막 해요. 이게 되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커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근데 참 제가 그런 게 언론에요. 우크라이나가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리고 러시아가 병력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시킨 것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2021년에 되게 막 그런 긴장이 군사적인 긴장이 강화됐던 그런 것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상승되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은 애초에 약속 안 지킨 건 우크라이나 쪽이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잘못이다를 떠나서요. 그곳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계속 갈등이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네. 푸틴이 요 상황만 말씀드리는 네. 게 아니고 그랬을 때 푸틴이 딱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21년 12월 15일이었는데요. 네. 전쟁 나기 딱 2달 전이죠. 그때 푸틴이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러다가 진짜 큰 사고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상안을 보내요. 미국하고 나토하고 OSC 그 유럽 안보 협력 기구에다가 네, 예. 뭐라고요? 협상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내건 조건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나토 우리 맨날 그 저번 시간에 한 말, 네. 나토 더 이상 확장하지 마라. 공진하지 마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우크라이나도 하지 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스크 협정 지켜라. 그리고 그 돈바스 두 분리공화국에 자치주의 주고 지금 거기서 그 아조프 그 네오나치 때문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막 학살되고 그거 보호될 수 있도록 민스크 협정 지켜라. 세 번째는 크림반도 러시아 땅이라는 거 인정해줘라. 인정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네. 그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1997년에 나토하고 러시아가 기본 조약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으로 나토 군사 인프라 돌려놔라. 그러니까 나토에 계속 나라들이 가입한 거를 취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토의 적어도, 탱크는 여기까지는 오지 말고 저 뒤로 가. 뭐 미사일 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이전으로 돌려놔라. 우리는 이걸 너희에게 요구한다. 협상하자. 네. 그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랑 나토가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의 자유지.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오픈도어 폴리시라고 해요. 나토는 원하는 국가에겐 다 열려있다. 그 얘기하면서 너네 러시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우리 앞으로 제재 더 할 거야? 이러면서 더 세게 나간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더니 근데 푸틴이 또 보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22년 2월 17일이었어요. 2월 17일이면 전쟁 나기 일주일 일주일 전에 또 보냈어요. 같은 내용을. 예, 또 보냈는데 미국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또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그렇겠죠. 또 보냈는데 그것도 또 무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푸틴의 최후 통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역사라는 건 가정이 불필요하지만 네. 저는 그때 정말 미국이 거짓말로라도 야 너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뭐 거기 해볼게. 막 긴장 막 이렇게 우리가 봐도 이거 문제인데 우리 그냥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자 하다 못해. 이제 그렇게라도 얘기를 했으면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 바이든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오늘 러시아가 쳐들어올 거다 내일 러시아가 기억나시죠? 아 맞아요. 그때 진짜 바이든이 계속 몇 월 며칠에 러시아가 침공한다. 내일 올 거다. 두고 봐라 내 말이 맞지. 계속 그러고 있었고 젤렌스키는 전쟁 안 난다니까 왜 겁주고 그러세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랬을 때 이제 푸틴이 그래서 전쟁 나기 전에 두 번의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 그때 푸틴의 그 연설의 마지막이 뭐였냐면요. 이제 그 얘기 다 하면서 뭐 네. 나토 안 한다더니 계속 팽창했고 뭐 민스크 협정 안 지키고 우리 국민들 네오나치한테 뭐 다 죽고 있고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나서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을 마지막까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때 협상안 보낸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거는 무시와 냉소뿐이었다. 이렇다면 우리는 우리 국가의 를 보호할 어떠한 조치를든 취할 수 있는 전적인 권리를 갖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전쟁 우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누구도 전쟁에 대한 권리를 갖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이켜 보면 네. 미국이 이건 이유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전쟁이라고 비난을 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전쟁인데 막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야 그 나라들이 나토 들어가건 말건 그 나라 권리인데 네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그 나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나라는 러시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자기들은 뭔데 옛날에 독일 통일 도와주면 나토 확장 안 할게 그러고 약속을 했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그 나라들이 들어오고 말고는 그렇지. 그 나라들의 권한인데 그러니까 그 나토에 가입하려는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공포 러시아도 반성해야죠. 그거는 있을 때 잘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 나라들은 그렇게 얘기할 권리가 있지만 네. 적어도 미국은 그럴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은 그렇게 뒤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런 약속을 하질 말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러시아가 야 너네 왜 약속 안 지켜 이럴 때 아 우리가 미안하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달라. 미안한데 그때랑 좀 상황도 다르고 너네 좀 잘하지 그랬어. 그 나라들이 들어간다고 하잖아.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그랬어? 뭐 아니면 그 베이커 개인이 한 말인데 뭐 증거 있어 약간 이런다든가 심지어는 막 놀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야 그거 우리 고르바초프랑 한 약속이야. 고르바초프는 소련 대통령이야. 너네 러시아잖아. 근데 왜 우리가 너네한테 그 약속 왜 지켜야 돼? 이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가장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남는 거는 그런 그렇지. 조롱이나 멸시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없는 전쟁, 그러니까 푸틴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전쟁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전쟁하려면 그때 그 오데사 참사 났을 때 할 수 있었다. 오데사 참사라는 거는 유럽아이들 혁명 나고 크림이 가고 나서 네. 이제 동남부에서 친러 반러 막 싸우다가 네. 그때 그 우크라이나 극우 뭐 프라비 섹토르 이런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방화를 해갖고 친러 민간인 시위대가 42명이 맞아요. 불에 타 건물에서 죽고 타 죽었다 그랬죠. 숨 막혀서 죽고 뛰어내리다 죽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그때 42명의 우리 동포가 죽었는데 그럼 너네가 말하는 이유 있는 거라는 건 이런 참사를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 전쟁했으면 그럼 괜찮니?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떤 트리거라고 하는 건 비극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없는 전쟁을 얘기를 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저는 이제 굉장히 드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역시 뭐 음모론일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러시아의 저런 돌발 행동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그럴 경우에 유럽은 반러로 돌 것이고 그러면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의 매출원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하여튼 다양하게 다 좋다.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럼 이 전쟁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푸틴이 지금 뭐냐 군사적으로 다시 불리해져서 뭐 퇴각하지 않는 한 지금 상황은 대치 상태라고는 하나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집을 만큼 공격을 또 강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군요. 네. 결국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어느 정도 동부 지역을 탈환한 상태에서 대치 중이라면 그러면 푸틴은 이제 계속 요구했던 걸 요구할 텐데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지 말고 나토 무기들 저 뒤로 보내고 뭐 등등 크림반도 인정하고 들어줄 수 있는 요구예요? 러시아의 요구가 그냥 우크라이나가 그냥 울분을 참고 그냥 한번 참으면 될 일입니까? 근데 일단 이제 뭐 나토 인프라 빼는 건 우크라이나랑 상관없고요. 없는 거고요. 상관없는 거고 그다음에 나토 가입 이제 안 하는 그 문제는 사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설문조사 결과 그때도 보여드렸는데 네, 예. 이번에도 또 갖고 왔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 나토 가입 지지율 변화인데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 지금은 전쟁 후에는요 86%까지 뛰었어요. 안 할 수가 없겠구나. 하지만 아니 근데 여기 보세요. 그게 아니라 전쟁 전이 중요한 거죠. 네. 전쟁 전에 2021년에는 나토 가입을 찬성하는 국민이 5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들의 나토를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50%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우리가 나토를 가입하는 건 정말 국민 절대 다수의 국민의 여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중간에 18% 선이었다가 48로 뛴 건 그거는 크림반도. 크림반도를 러시아한테 뺏기고 나서. 네, 근데 이 크림반도 뺏겼다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한테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후로도 나토 가입 찬성 지지율이 50%가 안 돼요. 그죠? 그러네요. 그랬는데 이제 전쟁이 있고 나서는 이렇게 뛴 거죠. 그다음에 이거 나온 김에 근데요. 제가 되게 흥미로운 그 설문조사를 또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것도 전쟁 후예요. 네. 그러니까 찬반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높아요. 근데 뭔가 어떤 다른 옵션이 있을 때는 그렇지가 또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옵션이냐면 여기 네. 파란 거 39%는요. 예. 나토 가입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요. 근데 그거보다 높죠. 여기 42%. 저게 뭔데요? 그게 뭐냐면 영어
이건 영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안전 러시아 보장을 안전 보장해주면 그럼 나토 가입 대신에 그거 받고 끝낼 수도 있다라는 게 42%예요. 서방 강대국이 네. 약속만 해주면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죠. 옛날에 1994년에 부다페스트 MOU를 맺어서 그때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핵 강국이었는데 네. 그 핵 포기하는 대신에 저 비슷한 나라들이 안전보장 해줄게. 안전보장 해주고 경제 발전도 지원해 그랬는데 약속 안 지켰죠.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땐 그 MOU는요 사실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갖는 어떤 거를가 이제 된다면 그러면 지금 나토 가입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토 가는 것보다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라는 게 안 된다. 우리는 나토 가입만이 살 것이다 보다는 전쟁 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높거든요. 그러니 꼭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그때 우리나라 국민이 절대 다수가 나토를 가입을 원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복잡하네요. 복잡해 정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푸틴이 요구를 한 게 돈바스 우리 주도 아니었잖아요. 민스크 협정 그거 지키고 돈바스에 자치 지위 줘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막 폭력행위 같은 게 없도록 해라. 이거였던 거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받기 힘든 거는 그거였겠죠. 크림 인정해라. 크림 러시아로 간 거. 그거 러시아 영토라는 거 인정해라. 거기도 친러 주민들이 워낙 많아서 그쵸. 60%가 그래서, 러시아인이었으니까. 러시아로 편입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전까지는 프리고진 그 사건이 네. 뭐 푸틴이라든가 여기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에게 궁금한 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전쟁 자체에 대한 지지율에서는 3%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5월하고 지금 이 6월 이 조사는 네. 쿠데타 있고 그 반란 있고 나서 한 거거든요. 큰 차이 없어요. 어디 러시아 국민들을 여론조사한 거죠? 러시아 국민들 네. 대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레바다 별 센터에서 차이 없네요. 차이는 없지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중요하게 포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레바다 자료를 이용해서 네. 사실 러시아 국민들은요, 전쟁 명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시다시피 70% 넘는 오케이. 국민들이 지지를 해요. 하지만 그거와 전쟁 계속 할래? 아니면 중단하고 평화협상 할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를 수 있죠. 여론이 팽팽하게 분열되어 있어요. 옳은 반반으로 전쟁이긴 남아있어요. 하지만 협상할 수 있으면 협상하고 끝내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게요. 여기 빨간 게 네. 전쟁 그만해 이거예요. 그다음 밑에가 전쟁 계속해거든요. 네. 근데 팽팽하게 맞서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해도 그래도 전쟁 그만하자가 더 높잖아요. 스탑 더 워가 그죠, 맞네요. 그죠? 계속. 근데 그게 역전된 게 언제예요? 5월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요게 숫자가 뒤바뀌었는데 네. 5월에는 전쟁 계속하자가 48%로 그러게요. 더 올라간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5월에 러시아가 본토 공격을 당한 거예요. 아하.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하고 접경 지역 거기 네. 벨고로드 뭐 이런 거기에가 직접 본토가 공격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물에 드론 공격이 네. 막 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서도 뭔가 어떤 강경한 그런 여론들이 좀 더 이제 그럴 수 높아졌던 있겠네요. 거죠. 예. 만약에요, 제 생각에는 이 프리고진 사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대반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강경이 늘어나는 게 계속됐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나 지금 다시 꺾였죠. 다시 전쟁 그만두자가 더 높아졌죠. 네. 저는 이거는 프리고진 사태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그냥. 그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막 내전 일어날 뻔했죠. 가슴이 철렁했단 말이에요. 러시아 국민들 네.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거 질질 끌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저게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서 지지하는지 뭐 반대하는지를 드러낸 표는 혹시 아닐까요? 그렇죠. 어쩌면 이게 실질적인 그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 마음, 진짜 태도. 진짜 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태도. 80%가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네네. 그거는 그냥 이념적인 거고 네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 안 그렇게 해요. 안 요즘에. 합니까? 예, 요즘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당신의 재산을 반을 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통일 기금을 만들어서 통일합시다 그러면 그럼 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요 5월에 이제 우크라이나 반격이 막 세지니까 그 전까지는 전쟁 그만두자라는 사람 평화파가 더 많았는데 예.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치고 나오니까 강경파가 더 세졌는데 만약에 프리고진 사태가 없었으면 강경파가 더 계속 세졌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프리고진 사태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럼 푸틴도 저런 여론을 생각하면 전쟁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정해도 정치적 부담이 네.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푸틴도요. 이 프리고진 사태로 그렇게 큰 타격은 입진 않았지만 예. 저는 푸틴도 생각을 좀 달리 했을 것 같아요. 여지까지는 푸틴 러시아 입장은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시간은 러시아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겠죠. 네, 왜냐하면 서방도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하수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가 굳이 뭔가 더 그 불리한 조건에 서둘러서 평화 협상을 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푸틴도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이러니까 푸틴 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푸틴이 그냥 순순히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끝내자 이건 절대 아니죠. 뭔가 세게 해서 협상의 인isiative를 확실히 진 상태에서 빨리 네. 끝내자. 그러니까 세고 빠르게라고 하는 식으로 좀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렇겠네요. 제가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이 밑에는 이 경향 있잖아요. 예. 그게 20대한테는 더 커요. 그러니까 전쟁 그만두자가 훨씬 더 많아. 늘 항상 많았네요. 예, 근데 이 20대도 5월에는 그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크로스오버까지 되진 않지만 그랬는데 네. 다시 전쟁 끝내야 된다가 이제 더 높아진 거죠. 네. 우크라이나 대반격 너무 걱정돼요. 66%. 서방이 무기 계속 주니까 걱정돼요. 그다음에 러본토 치는 거 걱정돼요. 그게 제일 걱정이구나. 그다음에 예. 러시아 나토 전쟁으로 이 전쟁이 비화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랬을 때 60% 정도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러시아가 지더라도 핵무기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가 86%, 그 다음에 푸틴이 핵무기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 정도 야.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전투 상황은 뭐 교착 상황입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요거는요, 제가 잘 아는 분,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군대 막 이런 병력 이런 건 잘 몰라갖고요. 제가 네. 이 부분은, 러시아 전문가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을, 한테 자료를 네.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저번에 제가 발표할 때도 그 종전 시나리오 그거는 이제 그분한테 도움을 네. 받은 건데, 네. 근데 지금 병력 사실 이건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서로. 예, 우크라이나 이 정도, 러시아 30만에다 10만 정도. 네. 그러니까 병력으로 따지면 러시아가 비슷하거나 러시아가 조금 많은 우세한 거네요. 예.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제 무기를 따져보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최신식 무기가 많아요. 서방에서 준 거. 받았으니까. 예. 예. 근데 러시아는 일단 공군력 있죠. 방공. 그러니까 네. 하늘에서 싸우는. 그다음에 미사일도 이 사정거리 긴 거. 이제 그런 애들에서 질적으로 우세인데요. 근데 전차, 장갑차 이런 거는 새 거는 아니어도 좀 오래됐어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아하. 무기도 러시아가 조금 더 우세가 아닐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사회 정치적인 안정성과 대중의 지지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번에 프리고진 사태가 났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영향을 지금 못 끼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인 안정성 면은 둘이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게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이 우크라이나 대반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세웠는지를 예. 드리는 건데 옛날에는 러시아가 공격을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영토를 점령하려고.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는 입장이죠. 네. 그다음에 러시아는 자기가 점령한 땅을 지키려는 수비의 역할이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과 수비하는 사람은요. 공격하는 사람이 훨씬 힘든 그렇겠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이 월등히 여러 면에서 월등해야 해요.
적어도 3배는 월등해야 예.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비슷비슷하네요. 우크라이나가 아주 우려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다가 러시아가 이 방어선을 너무 촘촘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가 반격한다고 한 게 지난 겨울부터 계속 계속인데. 미뤄져서 지금 여름까지 온 거잖아요. 그동안에 러시아가 엄청 준비를 많이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저 이번에 처음 다 배운 건데 러시아가 이 방어선을 여기 보시면 동글동글동글하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가 하계 대반격을 한 게 6월 4일부터라고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우리 본격적으로는 반격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직 뚜렷한 전과가 없거든요. 전과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우크라이나가 뭔가 눈에 띌 만한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 대반격의 시작을 인정할 텐데 어쨌든 전문가들은 6월 4일에 이미 네.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문상에도 우크라이나가 뭐 어디 도시를 탈환했다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 그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옛날에 보여드린 이 대반격 전에 보여드린 지도랑 큰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여지까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그렇게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가 이렇게 일단은 이런 데다가 지뢰밭 쫙 깔고요. 철조망 하고 그다음에 그 탱크 같은 거 못 가게 구덩이 이렇게 파놓고 근데 용치 장애물 저도 이번 처음 알았는데 용치가 용의 이라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든 그러니까 큰 거를 네. 바닥에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자면 침 같은 게 바닥에 이렇게 네, 압정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데 그 압정이 이렇게 두꺼운 거죠. 그래서 이거에 걸리면 못 지나가는. 네, 못 지나가는 거, 그다음 참호,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동그라미가요,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야, 러시아도 최근 몇 달간 진짜 고생 많이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 점령지에만 해놓은 게 아니고요. 여기 아직 요 접경지. 예. 여기서부터 해서 특히 이제 이 점령지 주변에 이 우크라이나가 오는 여기를 이렇게 좀 이 내부 와.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요 크림까지 크림 탈환한다라고 막 얘기했으니까 네. 요 크림까지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혹시 이프로님 얼마 전에 댐 폭파 예. 얘기 들으셨죠? 예. 그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댐. 여기 예. 여기 있는 거 딱 경계에 있는 건데 네. 노바 카우프카라고 그 이름이 저도 예. 좀 어려운데 예. 그 댐이 이제 폭파했을 때 미국이랑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 대공세 이걸 막으려고 일부러 댐을 폭파시켰다라고 막 비난을 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댐이 폭파하면 이렇게 쏟아져요, 물이. 아래쪽으로. 근데 이거 다 러시아 점령지란 말이에요. 아하. 근데 우리가 왜 하겠니? 이렇게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크림에 물을 대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크림은 상수 문제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요. 네. 사실 크림이 러시아로 병합되고 나서 그때는 여기가 다 우크라이나 땅이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가 제일 먼저 한 게 이 물을 끊어버렸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폭파하게 되면 크림 물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왜 러시아가 할 일은 하겠니?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직 누가 했는지 이제 모르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네, 그것도 폭파하는 거 폭파됐을 있었죠. 때도 독일로 가는 거. 그때도 미국이랑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폭파했다 그랬잖아요.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근데 러시아는 아니 우리가 그거 만드는데 돈을 얼마 들였는데 우리가 그걸 왜 폭파하니 그랬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폭파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크림대교 여기 크림하고 러시아 본토 이어주는 요 크림대교도 폭파 네. 됐었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했다 그랬거든요. 아까 그 말한 자작극. 예. 근데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계속 러시아는 우리가 이걸 폭파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니? 너네 생각을 해봐. 이제 이거였는데 예를 들면 이 댐 폭파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허. 근데 이제 뭐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우리 유럽 최대 원전인데 그 원전도 러시아가 폭파하려고 그런다 하는 네, 게 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러시아 점령지란 말이에요. 러시아는 그걸 그럼 폭파해서 얻을 게 없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러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보신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기기가 그러니까 이 그러네요. 대반격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결과를 얻기가 되게 점점 더 객관적으로 어려워지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더구나 지금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따 7월 10일에 네. 나토 서밋이 또 있어요. 리투아니아에서.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그 나토 정상들 다 모여 있는 데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가입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가입을 전에 나토 국가들이 그렇게 무기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럼 뭔가 그들이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그렇지. 성과를 보여줘야지 앞으로도 또 계속 지원해주고 그들도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도 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면 근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된 이후로는요. 바흐무트는 빠졌어요. 바그너는 빠졌다. 바흐무트까지 점령을 하고 완성한 다음에는 명제주 인수인계가 맞다 이거죠.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막아내고 있는 거는 지금 러시아 정규군이에요. 어허.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정규군하고 바그너 간의 그 알력, 네. 지휘부의 어떤 혼란 상태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은 해결이 된 거죠. 네. 러시아 정규군 체제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방어를 역할을 해왔던 거는 이미 러시아 정규군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정규군이 할지 아니면 정말 프리고진 말처럼 정규군 바보들이니까 무능하니까 이런 정규군에서 또 이제 바그너 빠지고 나면 또 그럴지 이제 그러게요. 이건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가장 예상 가능한 거는요. 또 막 그런 교착 상태? 누구도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되게 의미 있는 탈환을 하지도 못하고 지금 저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더 의미 있는 점령을 더 추가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되게 이제 소모전이 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러시아는 저 정도까지만 하면 원래 하기로 했던 거 자기들이 다 한 거라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도 무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다 먹으려고 했으면 몰라도 그렇죠. 원래 명분도 동부 지역 자치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그럼 거기가 우리가 자치하게 만들게 하고 한 게 저 정도 조금 그렇죠. 더 가면 되나? 뭐 그런 그렇죠.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요 정도에서 사실 교착되기가 쉽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그만 싸우자. 됐다 휴전해라. 이제 그만 싸우자라고 하는 게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럴 수 있는 거고 아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그걸 가장 큰 가능성을 두고 그렇겠네요. 그러나 그 평화 협상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렇겠죠. 전황을 유리하게 이제 만들어 놓기 만들어야겠죠. 위한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가장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게 네. 이 반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파시즘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된 사람이고 그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 그 독소 전쟁 시기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소련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예. 파시스트 그 나치의 나치. 부역을 하고 부역뿐만이 아니라 막 양민 대규모 제노사이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됐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독립 영웅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범이고 학살자고 파시스트고 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전쟁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반데라의 이 양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비슷했었다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게 전쟁 후에 안에서도. 압도적인 긍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데라는 영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전쟁 전에는 이 반데라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 반러가 강한 서부에서는 네. 높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은 지역 차이가 크게 골고루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친러 성향이 강했던 동남부 많은 것이 러시아가 합병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의 비율이 굉장히 줄고 이제 그런 이유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반데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균형 감각을 갖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 또 하나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지금 점령지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 네. 또는 우크라이나 국민이면서 또 러시아인인 사람이 있잖아요.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 그러니까 점령지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그
관계 문제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점령지 다 탈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림까지 탈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가장 최근에 조사인데 5월에 한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37%는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 국민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보다는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국민이 숫자가 줄어들었다 줄었지만, 하더라도 아직도 그 내부의 소수자로 꽤 러시아계 있는데. 존재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국민의 40%가 러시아인이면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점령지에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다행히 우크라이나 국민의 90%가 그 사람들 다 상황의 희생자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사안별로는 태도가 다 달라져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령지 내에 공무원 어떡할 점령지 거냐? 내 공무원은 점령 정부, 즉 러시아 월급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70%가 얘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돼. 와, 부역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금 내잖아요. 러시아에. 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70%가 책임져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생님. 그 점령지 선생님은 어쨌든 러시아의 어떤 교육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한 50%가 책임 있어. 책임 있다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연금 받는 분들은요. 연금 받으려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야 네, 돼요. 러시아 여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40% 좀 넘게가 형사 책임이 있어. 이러면 되게 감정적이 되어.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점령지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다 탈환을 해서 크림까지 해오더라도. 해도 이게 근데 사실 이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되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전쟁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공산당에 밥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다 부역이고 직장으로 우리도 찌르고 정말 그랬죠. 왼수가 됐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한국 전쟁의 그 상흔이라고 하는 그걸 회복하기까지 정말 우리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는 그러게요. 이게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모든 영토를 탈환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모두가 당연히 열망을 하지만 그렇게 탈환을 했다 해도 그 후에 사회통합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는 거죠. 잘 끝나기도 어렵고 그렇겠네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너무 이제 힘든 문제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PMC 문제거든요. 그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 그 문제인데 PMC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러시아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바그너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그게 일종의 용병 기업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용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역사가 깊은 현상이에요. 돈 받고 남의 나라 전쟁에서 이제 싸워주는. 스위스 용병들이 유명했죠. 유명했죠. 그리고 혹시 이프로님 딥퍼플의 솔저 오브 포춘이라는 명곡을 아시나요? 예. 그게 용병이잖아요. 솔저 오브 포춘. 네. 돈 받는 이제 그런데 이 PMC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용병이 예전부터 있어 하긴 했지만 그게 일종의 기업의 형태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는요. 탈냉전 시기 특히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그마저 아웃소싱. 그렇죠. 너무 이렇게 예리하게 파악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국민국가의 위상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잖아요. 네, 네. 자본이나 사람이나 정보가 국경을 초월해서 막 넘나드니까. 근데 국민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폭력의 국가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치면 나는 아무리 정당해도 감옥 가지만 국가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국가뿐이다. 오로지 국가뿐인 거죠.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고 군대를 키워갖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세계화 시대 때 국민국가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이 국가가 독점한 폭력이라고 하는 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플러스 세계화의 이념적인 그 기본은 신자유주의잖아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과 증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이 되는 거고 자본이 정말 모든 것들을 잠식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두 개가 겹치면 군대도 사온다. 그렇죠. 이제는 전쟁이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폭력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 요 탈냉전 시대 때는 냉전이 끝나고 군축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뭐 그렇죠. 감축이 되고 무기들도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런 그 물자도 이제 풍부했었고 그래서 실제로요 이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하는 거요 그게 굉장히 이제 대중화되고 한 거는 이 세계화와 그러네요. 신자유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을 주도한 거는 미국과 영국이에요. 미국과 영국. 그러니까 PMC라고 하는 거를 미국 영국에 많아요? 그럼 부대가?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PMC, 그 다음에 PMC 시대를 연 게 바로 미국하고 그 영국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PMC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하는 거에 세계적인 관심을 주목시킨 게 2003년에 미국이 한 이라크 전쟁이었어요. 이라크 전쟁.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제일 유명한 미국의 이 PMC 중에 하나가 혹시 블랙워터라고 있거든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블랙워터가 미 해군 특수부대 SEAL 있잖아요. 그 미 해군 특수부대의 전현직 베테랑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갖고 만든 이제 정예 부대인 거고, 그 정예 부대들이 예를 들면 이라크에 파병되고, 예. 아프간에 파병되고, 그 다음에 뭐 소말리아, 말리, 수단, 시리아, 리비아 막 이런 데에 파견돼서 거기서 이제 그런 전투 행위를 하기도 하고 이라크 같은 데서는 그런 유전이나 속류관 지키기도 하고 뭐 암살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네.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요. 이 PMC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는 국가예요. 그렇겠네요. 국가, 다른 그죠? 국가들. 아프리카에 돈 많고 국방력은 약한 국가들. 보다는 미국이 파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사서? 그렇죠. 블랙워터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는 미국 정부인데 그게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국제법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요. PMC가 수천 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 PMC가 활동하고 있는 게 50개국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 정도가 되니까 유엔에서도 네. 용병 협약이라는 거를 1989년에 만들었는데 그 협약에 따르면 전쟁이나 분쟁에서 용병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용병들은 전사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네. 부인하겠네. 우리가 보낸 용병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쟁 포로로도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편하겠네요. 이라크에다 그 다음에요 자기 군대를 보내려면 국회에서 막 승인 받아야 되고 그렇지.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 없는. 죽으면 왜 우리 젊은이들 저기 보내냐고 욕먹고. 여론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도 군대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엄청 비싸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도 이게 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이 높겠지. 예, 그러니까 국가와 PMC와의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국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사자 통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차마 국가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있죠. 네. 더러운 일들, 비도덕적인 일들을 걔네들이 하면 한다. 야 이거 너네가 시킨 거 아니야 이러면 아니야 우리 몰라. 관계 없어 이렇게 면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PMC의 이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나 영국 하고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어떤 주도적인 국가들과 네. 이제 결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 이 네. PMC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민 국가의 위상이 약화가 되고 뭐 거기서 폭력이 풀린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러나 이 PMC는 그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결부가 그러네요. 되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 에릭 홉스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가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20세기가 극단의 시대라면 21세기는 폭력의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세기 물론 그전 세기에도 폭력은 존재했죠. 있었으나. 그 에릭 홉스봄은 21세기의 폭력이 다른 세계에 비해서 유난한 이유는 바로 이 사유화된 폭력. 그다음에 자본과 결탁한 폭력. 매우 효율적인 폭력일 것이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잔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 일으키기가 더 쉬워지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의회 설득해야 돼, 정치적인 반발 부담 져야 돼, 명분 만들어야 돼,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은
돈만 보내주고 걔들 보고 하라고 해 하면 할 테니까. 더군다나 그러기가 쉬워진 게요. 21세기 탈냉전 이후에 주로 전쟁은 다 내전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예. 국가 간에 이 선전포고하고 이런 전쟁보다는 주로 다 내전이거든요. 야. 이렇게 늦는 거죠. 그런데 이 PMC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폭력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대가로 승리를 제공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지. 이겨야 돈 받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하고요. 너무나 잔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폭력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폭력 만능주의랄까요? 폭력으로 해결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백인 우월주의가 되게 많은 게, 왜냐하면 미국의 그 블랙워터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 정예용사들인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요? 이라크 가고 아프간 네. 가고 아프리카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들 완전 그 정예 부대들인데 엘리트 의식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폭력 지상주의와 이런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게 겹쳐져서 이 PMC들이 온갖 전쟁 범죄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막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PMC를 어떻게 국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뭐가 생겨야 그렇겠네요, 되지 정말.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를 들면 블랙워터 같은 경우도 네. 2007년에 이라크에서 바그다드에서 진짜 이유도 없이 총기 난사해갖고 민간인이 17명이 죽었거든요. 그랬어요? 이유 네. 없이 그냥 거기 소속 병사가 좀 예, 정서적으로 문제가 그래갖고 생겨서. 막 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아카데미. 되게 이제 고상한 이름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고문, 뭐 강간, 그다음에 뭐 무기 밀매, 인신매매 막 이런 것들과 이 PMC는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그런 데서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탈피한 우리는 그런 것과 차별화되는 PMC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우리 옛날 같지 않아요. 막 이러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근데 이 러시아 바그너는요. 네. 근데 이 미국의 이런 PMC들이 만들어진 게 블랙워터는 1996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 세계화 시대 그 탈냉전 이후의 현상인 거거든요. 러시아가 여기 뛰어든 게 2014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바그너 그룹이 말하자면 대표적인 건데 2014년이면 꽤 후발주자인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 바그너 그룹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 PMC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요. 이 바그너 그룹을 만든 게 프리고진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프리고진은 돈을 댄 거고요. 예. 그러면 병력 훈련은 누가 따로 시켰어요? 그게 우트킨이라는 사람이에요. 드미트리 우트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체첸전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군대 그런 밀리터리한 네네.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그걸 된 건데요. 이 리더인데. 사람이 스탈린 숭배자, 네오나치예요. 그래서 이 그룹 이름이 왜 바그너냐면요. 이 우트킨의 콜사인이 바그너였는데요. 우트킨이 왜 자기 콜사인 그 호출부를 바그너라고 했냐면, 히틀러가 제일 좋아했던 작곡가가 바그너예요. 우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우트킨은 이 바그너는 제3제국, 그러니까 히틀러 나라죠. 제3제국의 미학을 구현한 작곡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그너 그룹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그룹 자체가 모든 이 바그너 그룹 전체가 이런 네오나치즘에 의해서 일사불란한 그걸 이념으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인 그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서구 PMC의 그런 문제점들을 이 바그너는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 이 바그너가 주로 한 일들이 뭐예요? 돈바스 내전에 투입되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 푸틴이 내세우고 있는 게 뭐예요? 네오나치들한테 우리 러시아계 동포들이 학살당하고 있는데 이래놓고선 바그너를 집어넣는다라.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아조프가 워낙 세고 극렬하니까 뭐 이해는 뭐 정규군으로 안 된다. 그다음에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2차 대전에서요 히틀러랑 싸워서 국민이 1,4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 2차 대전은 그냥 러시아가
다 했다고 하더군요. 네. 어. 자기 국민이 1,400만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바그너라는 이름을 계속 쓰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이제 푸틴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왜 미국만 따라와야 되는 가치냐? 왜 우리 러시아는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아 그래 미국 나쁜 건 알아 한더라도 아 그러면 러시아는 미국이랑 다르네? 우리도 좀 러시아는 좀 다르니까 누가 이렇게 리더십이 할까요? 안 생긴다 글로벌리. 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전쟁에서 누구 편을 마음속으로라도 들어야 하는지가 자꾸 헷갈려지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랬구나. 네, 우리 국민들 먼저 생각하자.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립할랜다 하는 나라들이 꽤 많아서 네. 왜 그러지? 다들 뻔한 전쟁 같은데 싶은데 와 히스토리를 들여다보면 되게 복잡하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프리고진의 반란, 쿠데타 실패와 관련해서 이걸 모티브로 최근에 또 러시아 상황, 특히 여론 상황들 실시간으로 봤는데 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올겨울 전에 그냥 어떻게든 끝낼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프로님 생각에는 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세요?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군사적으로는 러시아도 더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 서방의 무기가 많으니까 우크라이나도 이걸 다시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럼 양쪽이 그럼 서로 팽팽한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할 텐데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누구 하나가 너 무릎 꿇어 이 새끼야 해서 딱 그러면 잘못했어? 그럼 너 이거 해 사인해. 그래야지 되지. 뭐라고 이 녀석아? 라고 이제 하나 반발하기 시작하면 협상하려다가도 깨지고 하려다가도 깨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년이 양쪽 다 대선이면 글쎄요. 뭐 지지율이 양쪽 다 높지만 협상을 하고 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지는 쪽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전쟁 협상이라는 건 없으니까.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다 들어주고 끝내면 젤렌스키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러시아가 요구 조건이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양보할 수 없는 건데 반만 가져가면 또 그렇게 될 테니 일단은 대선 때까지는 계속 저 모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복잡하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이야기를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도 잘 모르는 이야기 같긴 한데 아무튼 덕분에 우리는 교수님 덕분에 잘 배웠네요. 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 한 가을쯤 돼서 한번 전황 업데이트만 한 번만 더 와주시죠. 빨리 전쟁이 잘 끝나서 네.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도 끝나면 되는 뭐 저희도 그냥 다시는 뭐 다음에 이제 러시아 얘기나 평화로운 얘기 듣고 안 그러면 그때쯤 한번 더 모셔서 어떻게 업데이트를 좀 한번 들어보죠. 오늘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